자, 이슈 인터뷰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방송 기준으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제주 4.3 사건이 7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4.3 77주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 다단한 측면 속에서 우리가 4.3의 의미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KBS 제주 총국의 양호근 감독님,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좋은 걸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또 직접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슈 인터뷰 세 번째 주인공 양호근 감독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롱타임 노씨 오랜만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초췌해 보이시는데요, 지금 뭔가? 네, 어제가 네. 이제 내레이션 녹음하는 날이었어가지고 아침 이른 비행기로 갔다가 예. 막 비행기로 내려와서 네. 이제 그걸 또 예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네, 예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예. 새벽까지 작업하고 오늘 아침에 예고 송출 할 수 있게끔 다 마련해 놓고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 옷은 되게 이쁜 거 입고 오셨는데 네. 또 이렇게 그냥 수염이 또 그냥 네. 이렇게 나셔가지고 부럽다 저 밭. 저는 수염이 좀 잘 안 나가지고 상당히 부럽습니다. 감독님이 지난 그 1년 동안 이뤄놓은 여러 가지 그 성과, 투입한 이 노력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해 저희가 커밍홈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듣자 하니까 커밍홈이 그 이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요 유튜브 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서 커밍홈 이후의 근황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커밍홈을 제작하고 나서 그냥 작은 상을 또 받기도 했고. 작은 겁니까 네, 그거? 네. 작다고 해야 됩니까? 상을 좀 받기도 했고 네네. 그것보다는 더 좋았던 건 이한진 어르신께서 연말에 연락이 또 오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항상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고 명절 때는 저희 그 KBS 직원들 먹으라고 그 작은 가게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초콜릿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미국산 초콜릿을 직접 방송국에 국제 우편으로 해서 직접 보내주시는 그 정성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항상 그것에 더 저는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어르신이 가게에서 파는 거를 직접 후배들한테 어쨌든 이 지역의 후배들한테 꼭 한번 먹이고 싶다. 아니 돈을 보낼 수도 있는데 직접 또 그렇게 초콜릿을 직접 보내주시는군요. 거기에 또 편지까지 이렇게 손 쓰셔가지고 보내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한진 어르신께서 정말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지난해 또 감독님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당신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초콜릿은 계속 드십시오. 요렇게 또 인간적인 방송에서의 인연이 또 이렇게 인간적인 유대로 이렇게 지금 그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데 좀 이제 살짝 지금 이한진 어르신 얘기하니까 좀 눈가가 좀 촉촉해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셨는데 이번 4.3 77주년 또 특집 다큐멘터리. 원래 제가 알기로 우리 양호근 감독님께서 원래 현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투입되는 방송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특집 다큐멘터리 만들면 혹시 뭐 수당을 더 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농담이었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욕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데 경계인 미츠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어떤 계기로 제작을 하게 되신 건지. 일단 커밍홈 때는 이제 그 당시 그 피해를 봤던 유족의 이야기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이한진 어르신하고 같이 왔던 가족들 기억나시죠? 따님하고 손녀.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있거든요. 네네. 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져야 앞으로 이런 4.3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기억이 개성이 되겠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그 기억의 계승, 전승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일단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만한 분을 좀 찾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그 오사카에서 4.3을 그 생각하는 모임이 있어요.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모임이 이제 제주도에 이 어떤 포럼이 있어가지고 12월에 온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들었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났어요. 네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주도에 그 미츠키란 친구가 지금 제주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한번 그 친구를 만나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연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 사실 그 저희가 작년 인터뷰를 할 때 그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3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세대 전승에 대한 얘기를 그때 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한진 어르신의 가족분들에게 그 주목을 했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정서적인 공감대를 가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또 다른 주인공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만나게 되신 거네요. 네. 아,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우리 감독님은. 아니, 운이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경계인 미츠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좀 해볼 텐데요. 커밍홈과 이번 경계인 미츠키를 같은 주제 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좀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은 어떤 미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이제 주인공분이 이제 그 80대 남성에서 20대 여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감독님께서 좀 의도하는 상황이 좀 약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 일단은 경계인 미츠키의 어떤 주요 내용 그리고 이 제목에 담긴 의미 그리고 요 중요합니다. 방송 일정 요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간단하게 이 다큐멘터리 소개를 하자면 이 김바라 미츠키라는 친구가 제일동포 4세예요. 네네. 4세면은 상당히 이제 1세대부터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김바라 미츠키 양의 증조부 중조모께서 1세대로 이제 오사카로 들어오셨고 네네. 이제 그 가족이 이제 4.3의 피해를 당한 희생자 유족인 거죠. 예예. 예,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제 4세대 친구들이 과연 그 4.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그 미츠키와 그 미츠키의 엄마 또 리카 씨를 만나면서 이 세대 간의 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미츠키의 할아버지인 한국 이름으로는 김균봉인데 일본에서는 마루스타로라는 이름으로 희극 배우시거든요. 배우시군요. 네. 예. 거기서 아주 유명한 배우였다고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 그 분부터 엄마 그리고 미츠키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전승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 그런 내용을 담으셨고 일단은 그러면 방송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월 3일 추념식 끝나서 오전 11시. 내일 추념식 끝나서 오전 11시 전국 방송 네. 이고요. 또 재방송은 또 전국 방송이고 4월 5일 토요일 밤 12시 20분. 토요일 밤 12시 20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럼요. 예,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니까 자이니치 4세대 그러니까 4대 정도면은 사실 이제 한국과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어떤 접점이라든가 어떤 민족적 자기 의식 같은 거는 굉장히 원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봤을 때 무려 거의 100년 가까이가 흐른 그런 세대인데 좀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제일동포 3, 4세들이 모여서 4.3을 어떤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라고 네네. 하니까 좀 의아했어요. 이제 그럼 그분들은 대다수가 그럼 유족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예. 유족 비율이 생각보다 낮고 오히려 연관이 없지만
자기가 이제 부모 혹은 조부모의 고향이었던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 관심이 많고 또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이들이 왜 4.3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순히 이 주제만으로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이 일본 오사카라는 지역이 매우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거기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깊이가 있고 오히려 제가 되게 반성을 했어요.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그 3세대에서는 좀 약간 4.3에 대한 기억이 조금 멀어졌다가 이게 미츠키 씨 4세대로 오면서 이게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신기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그런 그 4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노력이 좀 돋보였다라고 이렇게 감독님이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미츠키 씨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예고편 보니까 한국어가 조금 많이 능숙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뭐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한진 어르신은 너무 한국어를 잘하셔서 지금도 제주어 잘 기억하고 그러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없었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방송용인가요? 일본어를 많이 쓰는 거는? 그 이유는 엄마랑 대화하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는 인터뷰 형식이 아니고 엄마와의 대화를 저희가 관찰하는 형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엄마와의 대화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기억의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좋은 구조라고 생각했거든요. 방식으로 생각했고, 근데 엄마가 한국어를 거의 못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엄마, 그러니까 미츠키 할아버지도 김균봉 할아버지도 사실은 한국어를 거의 못한. 왜냐하면 그때의 그분들은 한국어를 쓰면 안 되는. 교육조차 받는 것이 죄시되는 사회였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 때문에 한국어를 못 하셨던 거죠. 그게. 일본어만 배울 수 있도록 강요됐던 그때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배울 수가 없었는데 4세대가 오면서 미츠키는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그때 코리아 국제학원이라는 조총련계도 아니고 그 민단계도 아닌 그 김시종 그 시인과 그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교인데 여기에 입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아주 잘 배웠더라고요. 그 3년 동안 또 그렇게 굉장히 언어 감각이 좋으셨군요, 우리 미츠키 씨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교 얘기를 하신 김에 그럼 질문을 이거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도 그 취재를 하다 보면은 뭐 화산도의 김석범 작가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많은 분들께서 이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소신이 굉장히 뚜렷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난 조선이었다. 조선인의 국적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분단 체제에 너무나 아픈 현실이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정체성의 어떤 갈등, 혼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겪었었는데 우리 미츠키 씨는 혹시 그런 게 없었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이제 배우로서 활약을 하려면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본 국적을 취득을 했고 그때가 아마도 그 어머니가 중학교인가 고등학생 때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미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미츠키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일본 국적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자기는 그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없는 거. 자기 뭐 부모나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조선인이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미 그분들도 다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생활할 때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겉으로 티가 안 나지만 이제 미츠키의 엄마가 아버지의 영향으로 되게 의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학교에 갔을 때 그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를 때는 우리는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부르지 않는 것이 어떻겠니? 했었고 미츠키도 어리지만 엄마의 말을 이해하고 국가를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너 왜 안 불러? 너 한국인 조선인이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따돌림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정체성이 혼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그때 겪었던 마음의 상처나 아픔 이게 지금도 혹시 제작하는 과정에서 느껴지셨습니까,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미츠키는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엄마가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랬었냐? 그게 많이 힘들었냐?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사실 어떤 자녀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미안함 요런 게 좀 있었을까요? 더 혹시?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 엄마가 자기가 이제 그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게 거부하라는 권유를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자기가 올바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했대요. 네네. 방향이라고 또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았나라는 죄책감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안에서 힘들어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는 내 생각이 맞고 미츠키도 그것을 이겨내리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감독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잠깐 드는 생각은 미츠키 씨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마와 딸, 그 미츠키 씨의 모든 그 4대 가족에 걸친 켜켜이 쌓여 있는 어떤 일본 이주의 그 역사, 그렇죠. 제주에서의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네.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커밍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정말 제가 가족이랑 같이 보면서 울었습니다. 커밍홈. 아직은 제가 경계인 미츠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커밍홈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보세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 그냥 그 여기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게 이한진 어르신이 비행기를 타고 고향 땅에 와가지고 제가 그 타임을 2번을 봤습니다. 삼양에 사셨던 그곳을 갔을 때 거기에서의 그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사삼평화공원에서 이제 그 유해 봉환식 할 때에 그때는 이제 소용돌이가 아니고 정말 그 저 감정의 터져 나옴이죠. 요렇게 전 참 그 두 개의 장면이 참 굉장히 그 좀 기억이 남는데 혹시 경계인 미츠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포인트가 좀 약간 그런 거를 좀 담아보려고 애를 쓰셨는지 혹시 그런 포인트가 있을지. 이건 스포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게 스포군요 이게. 네. 혹시 힌트만. 그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봅니다. 요 방송까지 보시는 분들은 보기 때문에 스포 조금만. 그냥 어떤 감정이 들 것인지를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걸 보고 뭔가 본인한테 큰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다큐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다큐가 아닐까.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타이밍이 있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이렇게 모셨는데 좀 스포 그냥 쫙 방출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좋습니다. 요거는 직접적으로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고편을 보면은요 미츠키 씨가 나는 다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메이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마이너였더라 라는 그런 어떤 그 자각의 순간이 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츠키 씨를 어떻게 물론 다큐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학교에서 이짐에도 당하고 뭐도 당하는데 굉장히 좀 덤덤하게 잘 이겨내셨던 것 같은데 좀 실제로 어떤 성격이셨습니까? 되게 차분하고
묵직하게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좀 삐뚤어졌을 것 같은데 이게 삐뚤어지진 않았나요? 저도 딸이 둘인데 예. 어떻게 하면 딸을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저렇게 자기 중심이 확실하고 사고가 나름대로 깊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든다. 아마 그것도 감상 포인트인데 이 음악을 작업하시는 음악 감독님이 이걸 보고 한 말이 그 얘기였어요. 와, 내가 딸이 고등학생인데 이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공감을 했다. 너무 공감을 했다. 딸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딸하고 같이 보면 다큐멘터리다. 네, 아들하고도 같이 봐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느낌인지 살짝 조금 전해져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하신 계기라든가 여러 의도 등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좀 제주가 그래도 일본 자이니치하고의 연결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자이니치 분들이 낙후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공헌도 많이 해주시고 네. 돈도 많이 보내주시고 학교도 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간혹 보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바뀌면서 자이니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일교포 분들을 봤을 때 좀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교포 분들을 보실 때마다 좀 약간 저분들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같은 디아스포라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 감독님은 이번 다큐 제작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없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미안함이라든가 그런 아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아까 제일교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용어부터가 일단은 용어가 잘못됐군요. 저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여기는 제일교포분이 얼마 사고 계시고 하냐고 여쭤봤더니 거기 있던 분이 제일교포가 아니고 제일동포라고 써달라. 제일동포. 왜냐하면 교는 이제 더부살이할 교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얹혀 사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게 아니고 동포, 같을 동 우리는 함께 있는 같은 동포 아니냐. 네. 우리 해외 동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서 오는 구분짓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분들한테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일단은 느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부터 일단 시작이었어요. 이게 자이니치라는 것도 그분들은 자이니치라는 거를 어떻게 좀 예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남들이 그들에게 또 자이니치가 부르는 것은 그것은 또 그분들에게는 그것도 폭력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반성하겠습니다. 또 반성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네요. 그 오사카라는 이카이노 이쿠노쿠라는 지역이 특히나 그런 남과 북 또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민감했고 저희가 촬영을 가서 또 4.3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 또 불편한 일을 겪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족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더 느꼈습니다. 그게 또 결이 또 다르군요. 네. 제일 동포분이십니다. 동포. 교포가 아니고 동포입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도가 이번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예고편을 보니까 나레이션 굉장히 유명한 분을 또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예, 드라마 파친코에서 선자 역할을 하신 우리 김민아 배우가 하셨는데, 그래도 제주 사람은 여기 이민호 배우 고한수가 나오는데, 왜 부산 사람을 왜 나레이션을 쓰는 겁니까? 제주 다큐를 만들면서. 이건 농담입니다. 역시 주인공이 이제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 누굴까 찾다가. 워낙 파친코에서 선자역을 했던 김민아 배우를 눈여겨보기도 했고 고한수는 좀 쓰레기야. 또 워낙 목소리도 좋기도 하고
그 감정에 대한 어떤 몰입도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제 바로 만나서 녹음을 하고 왔는데 네네. 네, 아주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딕션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김민아 배우님께서 요 그 나레이션 작업을 하고 나서 감독님께 뭔가 좀 어떤 소감이라든가 뭐 어떤 평, 요 다큐멘터리 전반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들 그래도 조금 피드백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작품을 본인이 이제 하고 싶다고 저희가 네, 이걸 기획을 했을 때 처음에 제안을 드렸을 때 네. 그 회사에서는 소속사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보고는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 기획에 마음에 들으셨을까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파친코에서 자기가 역할도 있으시고 네, 오사카에 있는 그 제일동포 사회에서의 그 일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그 이해가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터리에 또 참여하고 싶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정말 4.3의 이야기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의 그 결과로 지금 일본에 계신 우리 동포 분들의 이야기가 예전에는 진짜 우리만의 스토리였다가 좋은 드라마 그리고 또 이번에 좋은 다큐멘터리로 이게 점점 알아봐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또 한번 상 한번 또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님께 경계인 미츠키는 본인이 그동안 제작해오신 4.3 3부작 다큐에서 어떤 위치 나름대로 이게 일단은 한 번에 어떤 뭐 종점을 찍는 그런 그렇죠.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처음 했던 숙자 다큐 숙자는 그게 가족관계 불일치로 어떤 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그렸고 그리고 커밍홈은 이제 자기의 피부친 두 형님의 희생당한 형님에 대해서 다시 찾는 이야기를 그렸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츠키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자기가 기억을 하고 이걸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4.3에 대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미츠키는 가족 뿌리 찾기 다큐의 마침표다. 마침표다. 네. 좀 만족하십니까? 다른 거 생각해 볼까요? 예. 어렵네요 이거. 굉장히 그래도 우리 감독님께서 되게 차분하시면서도 굉장히 핵심을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마 그에 걸맞는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하게 될 그런 타이밍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방송 일정을 소개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경계인 미츠키 요걸 재미있게 보는 꿀팁 그리고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은 4월 3일 오전 11시 그리고 재방송은 4월 5일 밤 12시 20분 KBS 1TV 전국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에서도 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계인 미츠키는 제주에 뿌리를 두면서도 일본에서 왔고 그리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면서도 그리고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는 그 경계선 한 소녀 이야기거든요. 이 친구의 그 성장기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4.3이라는 것이 어떻게 기억이 전승되고 계승돼야 될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 인터뷰 세 번째 순서로 지난해 커밍홈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KBS 제주총국의 양호근 감독님 모시고 새로 공개될 다큐 경계인 미츠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요거 미츠키도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성과. 사실 무엇보다 좋은 성과라는 건 아무래도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은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많이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좀 관심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사상은 좀 뭔가 그래도 우리 감독님께서도 또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또 이렇게 좀 준비하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좋은 작품 부탁드리고 옆에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많은 시청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